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박명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영유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교육법상 장애 영유아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15조에 보면 발달 지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영유아들은 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성장기이고 해서 만 9세 미만까지 또래들에 비해서 발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발달 지체라는 용어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감각장애나 발달장애, 신체장애는 아주 영유아기에도 그 장애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각장애, 즉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또는 발달장애 했을 때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은 영유아기에도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장애는 지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뇌병변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나 운동에 제한을 받는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발달장애 영유아들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영유아기 발달 자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 장애 영유아이거나 발달 지체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또래들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나 또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아이들이 제스처나 표정 등으로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발달에 제한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는 감정 표현이나 또는 또래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울음으로만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의사소통은 우리가 나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그 울음 속에 들어있는 이유 또는 기능이 뭔지 이걸 잘 살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울음이나 또는 소리 지르기 같은 게 문제 행동 같지만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충분히 언어나 아니면 제스처로 전달하지 못하고 울음이나 또는 소리 지르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울음을 달래려고 하거나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인데요. 이것도 아직 영유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래 관계나 이런 것이 형성되진 않지만 또 일반 영유아들에 비해서는 공감 능력이나 이런 발달이 뒤처지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시 울음이나 그래서 또는 신체적인 공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가 단지 공격적인 영유아라기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시도 행동이나 유지 행동 또는 그 행동을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도 어렵고 그 행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특이성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자폐성장애 진단은 30개월 이전에도 진단을 받는데 자폐성장애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둔감한 경우도 있고 너무 과민하게 예민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물 한 방울이 옷에 튀었을 때 그 물 한 방울이 마를 때까지 깍깍깍깍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욕조에 풍덩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다 젖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마당에서 그냥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물 한 방울이 튀어도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폐성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도
소리에 굉장히 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이 아이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은 어딘가 소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이건 일반 아동이든 누구든 다 그렇지만 아이들마다 모두 그 발달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강약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다 약점만 있거나 어, 문제점만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아니면 보육교사로서 아이들 특수아동을 돌보든 잘 관찰하는 행동이 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관찰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고 특별히 선호성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강점을 잘 연결해서 지도하다 보면은 아이에게 어떤 학습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언어 발달이나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 영역별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유아들의 경우에도 발달 지체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지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는 아이들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반 영유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언어적인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양보하자, 배려하자 이런 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아이들에게 좀 추상적인 걸 가르칠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책을 자기가 보다가 빌려준다든지 장난감을 양보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시를 들거나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익힐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번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한 번 영상으로 지도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지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옷을 입혀주는 것만이 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육도 양육도 아이들의 이 독립성을 도와야 되는데요. 특별히 티셔츠 하나를 입더라도 요걸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앞뒤 구분하기, 그다음 머리 끼우기, 그다음에 팔 끼우기, 그리고 옷 내려서 다듬기.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아이들이 한 단계씩 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앞뒤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유아들에겐 앞뒤를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머리 끼워주고 팔까지 3단계까지 도와주고 마지막에 옷 정리하는 것만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옷 앞뒤 구분해서 머리 끼우기까지는 선생님이 해주시고 아이는 팔 끼우고 옷 다듬고 그 다음에는 앞뒤만 구분해주면 머리 끼우고 팔 끼우고 다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앞뒤를 구분하고 이게 전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영유아들에게 숟가락 사용법이든 새로운 어떤 장난감을 소개할 때든 반드시 작은 행동으로 나누어서 하나 단계별로 쉬운 단계부터 어떤 건 앞 단계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내 칫솔 찾기, 치약 바르기, 앞니 닦기, 어금니 닦기에서 단계를 쭉 나누고는 내 칫솔 찾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것부터 하거든요. 그럼 잘 찾으면 그 다음엔 칫솔 찾아서 치약 바르기. 여기까지 아이가 하고 뒤에 단계는 다 도와줍니다. 손 위에 손, 핸드 오브 핸드 방법이라고 해서 손 위에 손을 아이가 양치질하는 요 칫솔을 잡은 손 위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점점점 혼자서 하는 단계를 늘려가고 도와주는 손을 떼는 단계가 이제 늘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특히 영유아기에는 반복, 그다음에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지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점 기반 접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아이들도
장애 영유아든 발달 지체 영유아든 반드시 강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특별히 무엇에 집중하는 것, 그게 몰입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난히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퍼즐을 잘 맞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성공할 때마다 굉장히 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회생을 지도할 때도 강점 기반 접근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나오면은 불 안 끄고 나올 때는 그냥 불을 꺼야지 정도만 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끄고 나오는 날 불을 이제 잘 끄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나는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불을 끌 수 있구나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게 또 자신감이라면 자기 신뢰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미 잘 하고 있는 걸 잘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상을 만들어가면서 더 뭐든지 해보려고 하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개별화된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개별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그 특성도 다르고 발달에 있어서도 프로파일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언어는 발달이 잘 되어 있는데 신체 발달이 느리다든지 아니면은 신체 발달은 빠른데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맞추어서 언어 발달은 지금 아이가 만 5세여도 3세 발달 수준이면 3세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고 그런데 신체 발달은 만 5세 아이와 동일하게 발달한다면 그 발달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이 아이들의 개별화된 발달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감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 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각기관의 발달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죠. 먼저 청각장애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청각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는 시각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많지만 성장할수록 많은 부분들을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듣지 못한다면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과를 배울 때는 청각장애 아이들이 문제없이 배웠지만 사과라는 실물이 없이 글로 쓰여진 사과를 보면서 배울 때는 이 글자가 사과를 닮아 있지도 않고 사과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익힌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는 전부 추상적인 것이고 또 그냥 임의적으로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마다 사과를 칭하는 말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설명해 주거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걸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화를 쓰는 영유아라면 선생님들도 기본적인 수화들을 배우셔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림 카드라든지 제가 뒤에 가서 살짝 설명 또 한번 드릴 겁니다만 AAC라고 해서 어떤 이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요즘 휴대폰에도 AAC 앱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학습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소리의 진동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촉각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하거나 뭔가 어떤 필요한 것을 알려줄 때 사용하게 되면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청각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로 이 아이를 불러도 선생님이 자기를 호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각장애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북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소리를 칠 때 아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동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나 아니면은 종 어, 또는 손목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타종함으로 인해서 그 진동을 느끼고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죠. 요 진동이 느껴지면 돌아서서 선생님 쳐다보기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각장애 중에 시각장애 영유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을 배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각장애 아이하고 반대죠. 시각장애 아이들은 구체물을 못 보고 촉각으로 만져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들의 경우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청각장애 아이들하고 다르게 시각장애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촉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도구와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소리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하게 되면은 훨씬 이 아이들에게는 그 학습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도 소리로 인식을 시켜 놓으면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험을 인지하고 어떤 독립적인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장치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머무는 보육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와 함께 아이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면서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실을 이동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교실에서 이 아이가 속한 반이 계속 그 반에 오더라도 보육실을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는 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그 어떤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공학 활용인데요. 요거 지금 보조공학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의사소통 장치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뭐 디바 보청기라든지 보청기도 활용하고 또는 이제 요즘 와우 수술도 하고 그렇죠. 자, 보조공학 기기 활용에서는 먼저 청각장애이거나 시각장애일 때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ALC라든지 말씀드린 그 휴대폰에 앱을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이집 아이들 수준에 맞는 ALC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애 영유아의 인지적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애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그 인지적으로 이 정보 처리 속도라든지 방식이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해도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대답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ADHD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장애 영유아들의 경우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의 집중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반복 학습, 단계별 학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도 주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도 당연히 정보 처리 속도도 느리고 주의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학습 속도도 천천히 이루어지겠죠.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보다는 여러 번,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지적 특성에 맞춘 지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언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항상 영상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실물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환경이나 어떤 그 시간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자꾸 구조화되어 있는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과도 적절하게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나면은 간식을 먹고 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 일관되게 루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자극 피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보 처리가 느리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과도한 자극으로 집중을 하게 만들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학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아이들의 강점도 확인해야 되지만 선호성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길을 가면서 신호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뭐 신호등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할 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점토를 좋아한다든지 하면은 붉은색 점토 한 덩어리, 초록색 점토, 노란색 점토, 점토를 가지고 놀면서 붉은색 이 점토 색깔일 때는 건너면 안 돼요. 초록 점토색일 때는 건너면 돼요. 그래서 선호하는 걸 가지고 과도한 자극 없이 아이들에게 지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의 증거를 기초로 한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해야 됩니다. 빨간색 꺼내보세요. 해야지 빨간색이면서 둥근 것 꺼내 이런 두 가지 증거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아이의 수준의 언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지시를 할 때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학습 속도도 조금 더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